안녕하세요. 해외 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입니다. 범죄를 다루는 컨텐츠이다 보니 직접적인 용어들이 유튜브의 광고 주친화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 대신 순화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시작합니다. 1994년 3월 27일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 위치한 에머리 대학교의 학생이 룸메이트인 셰넌이 연락 없이 어젯밤 기숙사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전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고요. 걱정이 된 친구들은 셰넌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인 소프트볼 클럽으로 가던 중 근처 주유소에서 셰넌의 차를 발견했는데 이상하게 차 문이 잠겨있지도 않았고 차키도 꽂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셰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경찰은 다른 친구들과 놀거나 즉흥적으로 여행을 간 것일 것이라며 친구의 차를 갖고 돌아가서 기다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셰넌의 성격상 연락도 없이 즉흥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친구들은 셰넌의 집에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셰넌의 부모님인 루이스와 이본도 심각성을 깨닫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마이애미에서 애틀란타로 넘어왔습니다. 셰넌은 1974년에 태어난 갓 성인이 된 대학생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에서 상위 3%의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셰넌은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의 유명 사립대학인 에머리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그녀의 전공은 스페인어와 정치학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셰넌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 뚜렷이 정해져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로스쿨을 졸업 후 해군에 입대하여 법무관 생활을 한 후에 대법관이 되는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에 비해 계획적인 성격인 셰넌이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연락도 없이 즉흥적으로 자신의 차에 자동차 키까지 꽂은 채 사라졌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곳곳에 실종 전단지를 붙이고 빠르게 언론들과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경찰은 다소 소극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었던 주유소에 방치된 채 발견된 셰넌의 차는 별다른 조사 없이 경찰이 차를 갖고 돌아가서 기다리라는 말을 들은 친구에 의해 옮겨졌다고 합니다. 셰넌의 마지막 목격은 3월 26일이었습니다. 셰넌은 소프트볼 컨트리 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때로는 기념품 샵에서 때로는 점수기록원으로 일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3월 26일에는 오전 경기에서 셰넌이 점수기록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오전 경기가 끝나고 12시 45분 점심 식사를 위한 휴식 시간이 끝난 후 오후 경기에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셰넌이 실종된 지 열흘 후 에머리 대학에서 셰넌의 실종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개설된 핫라인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남성은 자신이 셰넌을 데리고 있으며 실종 전단지에 인쇄된 사실 중 셰넌이 당일 입은 옷 색깔이 틀렸음을 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셰넌을 데리고 있는 증거로 셰넌의 반지를 남기겠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실제 전화가 걸려온 공중전화에서 셰넌의 반지가 발견되었는데요. 반지는 덕트테이프로 감긴 채 하얀 천주머니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전화로 셰넌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며 희망을 갖고 셰넌의 무사귀환을 바랬지만 더 이상 어떤 진척도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제보를 위해 개설한 한나이는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장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화를 계기로 수사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셰넌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소프트볼 클럽에서 당일 셰넌에 대해 조사하던 경찰은 오전 경기에서 투수로 경기했던 사람에게 의미 있는 제보를 듣습니다. 그것은 당일 심판이었던 사람이 계속 뒤에 있는 셰넌을 쳐다보느라 경기에 집중하지 않아서 자신이 항의를 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일 심판으로 일했던 사람은 항공사에서 정비공으로 일하는 33세의 부치 힌튼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이 있어 오전 경기에 심판만 보려 했으나 약속이 취소되었고 다시 잊었던 것 때문에 경기장을 방문하였다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그날 다른 지역을 방문 중인 자신의 아내와 소프트볼 클럽에 전화를 했던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힌튼의 집을 수색했지만 셰넌과 그를 연관시킬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차고에서 발견된 테이프의 종류가 셰넌의 반지를 감고 있던 테이프의 상표와 일치하기는 했지만 그 테이프는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테이프였습니다. 무엇보다 셰넌의 유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잡아넣을 근거는 충분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셰넌의 흔적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셰넌의 실종 6개월 후 경찰은 다시 힌튼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번에는 셰넌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집에서 일어난 화재 때문이었습니다. 힌튼의 집의 한 방에서 시작된 불의 원인에 대해 그는 청소기가 과열되어 일어난 일이라고 했지만 방바닥에서 촉매제가 쓰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힌튼의 집에 대한 수색을 이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한 이웃이 3월에 힌튼의 집 뒷마당에서 통 안에 무언가를 넣고 태우는 것을 봤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뒷마당까지 파보게 되는데요. 그의 뒷마당에서는 불에 타다 마른 12벌의 여성의 옷과 케이블 타이 등이 나왔습니다. 여성의 옷은 힌튼의 부인의 옷이라기에는 작은 사이즈였다고 하는데요. 힌튼은 이 옷들이 어디서 있었던 건지 모르며 아마 전 주인의 것일 거라며 발뺌을 합니다. 그 옷들 중 셰넌의 옷들은 없었고 옷에서 혈흔이나 DNA 등의 법의학 증거들 또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힌튼을 이번에도 셰넌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와 보험 사기를 치려고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9년을 복역합니다. 경찰은 힌튼이 자신의 집에 화재를 일으킨 이유는 자신을 향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자 초조함을 느껴 남아있을지 모르는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비록 셰넌을 해친 혐의로 형을 산 것은 아니지만 가장 강력한 용의자 힌튼은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셰넌의 가족들은 끝까지 힌튼이 셰넌을 해쳤을 거라는 의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욕망을 채우는 범죄자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한편 힌튼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죗값을 치르고 2003년 12월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2명의 검사가 셰넌의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파일을 전달받은 검찰은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힌튼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동료들에게 자신이 셰넌을 해쳤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동료 수감자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힌튼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유죄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물었고 셰넌의 차를 조사하지 않아 증거가 훼손되었다며 경찰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 과학수사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증거 목록 중 셰넌의 반지를 싸고 있었던 테이프와 흰색 주머니를 다시 조사합니다. 당시 흰색 주머니가 힌튼의 직장의 책상에서도 발견되었지만 무늬가 없는 흰 주머니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엮을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섬유의 조직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계에서 직조한 종류이며 그 주머니를 만든 회사는 조지아에서 단 한 곳에만 그 주머니를 납품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곳은 힌튼이 정비공으로 일했던 항공사였습니다. 그 주머니는 작은 부품들을 보낼 때 포장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주머니였습니다. 또한 반지를 감쌌던 덕트 테이프에서 미세한 금속 조각들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 금속 조각들은 항공기술이나 제조 현장에서 발견될 수 있는 코발트 합금이었습니다. 당시 힌튼의 직장에서도 쓰였었고요. 결정적으로 힌튼의 집에서 압수했던 덕트 테이프에서도 같은 금속 조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힌튼이 직장에서 집으로 가져온 것들이었던 것이었지요. 동료 재소자들의 증언들과 힌튼의 당시 직장과 연관시킬 증거들 등이 나오자 검찰은 드디어 힌튼을 기소합니다. 여전히 셰넌의 흔적은 없었지만 이제 기소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힌튼의 과거 악행도 드러납니다. 힌튼은 17세 때 일을 하던 곳의 상사의 부인에게 몹쓸 짓을 했던 전력이 있지만 성인의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받았었고 1980년대인 20대 초반 시절에는 14세의 소녀를 집으로 데려와 감금하고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힌튼은 4년을 선고받았지만 2년 복역 후 풀려났습니다. 당시 힌튼의 첫 번째 부인이 집으로 일찍 들어와서 감금되었던 소녀를 구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후 첫 번째 부인은 힌튼과 이혼을 했는데요. 셰넌의 사건에서 이전 사건에 대한 증언을 위해 재판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셰넌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힌튼이 자신은 무죄라며 주장했지만 결국 힌튼의 범죄 전력과 과학적인 증거들 덕분에 힌튼은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셰넌을 해친 혐의로 힌튼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셰넌의 사건 당시의 조지아의 법에 의하면 종신형을 선고받은 모든 죄수는 7에서 8년에 한 번씩 가석방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계속 자신이 무죄를 주장하던 힌튼은 항소가 기각되자 마침내 자신이 셰넌을 해쳤음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힌튼의 자백에 의하면 오전 소프트볼 경기가 끝나고 셰넌에게 점심을 사주겠다며 인근 패스트푸드점으로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경기장으로 돌아갈 때 힌튼은 다리에 쥐가 났다며 자신의 차를 셰넌에게 운전하게 했는데요. 이때 미리 숨겨둔 칼로 셰넌을 자신의 집으로 운전하게 합니다. 수갑으로 그녀를 결박 후 그는 셰넌의 차를 파는 것이 목적이라 말하며 차를 팔면 풀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셰넌의 차는 누군가 훔쳐가길 바라며 키를 꽂은 상태로 주유소에 버려두고 온 힌튼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셰넌에게 몹쓸 짓을 벌입니다. 힌튼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하기 위해 집에서 여러 통의 전화를 걸고 셰넌의 결박을 풀어주지 않고 다시 외출을 하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다시 집에 돌아와서 셰넌에게 또 몹쓸 짓을 했고요. 결국 새벽에 갑자기 자신이 벌인 짓이 실감나고 처벌이 두려웠던 힌튼은 넥타이로 셰넌을 해치고 맙니다. 그리고 뒷마당의 드럼통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죄는 다른 곳에 옮겨버렸다고 하고요. 이것이 그가 밝힌 그날의 진실이었습니다. 힌튼의 집 마당에서 부인의 것과 다른 사이즈의 여러 여성옷들이 발견되었다는 것 기억나시나요? 추가로 밝혀진 피해자는 없지만 저는 왠지 힌튼에 밝혀지지 않은 범죄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잔인하게 해친 후였는데도 애타게 딸을 찾고 있을 유족에게 셰넌이 무사한 것처럼 반지를 놓아둔 것도 참 소름이 끼칩니다. 결국 그 반지를 포장했던 것들 덕분에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요. 조지아주의 법에 따라 힌튼에게는 7에서 8년에 한 번씩 가석방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2012년과 2020년 가석방 심사가 열렸지만 거부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셰넌의 엄마 이보는 2021년 세계적으로 퍼졌던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셰넌의 아빠 루이스와 여동생은 힌튼이 가석방되어 세상으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싸울 거라고 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자신의 욕정으로 꿈이 많던 한 대학생의 삶을 앗아가버리고 그 가정까지 파괴한 나쁜 사람의 이야기를 다뤄보았습니다. 그가 이전 범죄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다면 셰넌은 살아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 사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이나 채널에 대한 조언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상 해외 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